2월 28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8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은 이러한 사명감과 역사의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믿음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 발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8명. 그중엔 잔혹했던 일제의 충복으로 동족을 탄압한 무수한 친일 경찰들이 있었다. 반민법 산주에 해당한 인물로는 금규길, 노덕술, 서영출의 19명, 반민법 4조 애국지사 살상 혐의로 지목된 노덕술, 일본명 마스우라 히로.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말단 순사로 경찰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해방 전 지금의 총경인 경시지계까지 오르는데 일경의 호랑이로 불리며 그는 일제 고문경찰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쳤다. 정말 애국지사라고 하는 사람은 몽땅 거 잡아들인다는 이런 취자에서 자기 부하를 불러가지고 참 좋지 않은 악행을 많이 했어요. 우리 조선, 그 당시에 조선으로 볼 때는 반역행위지, 매국노지. 노덕술이 뭐 이러면 중국에서 그때 당시로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 아주 악행이 막. 젊은 학생들이 그 고문하는데 혀를 다 뺐다고 그럴 정도로 아주 악질적인 고문을 자행한 사람이 노덕술입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난 해방 전국에서도 노덕술, 그는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한다.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친위대로 말을 갈아타고 이른바 빨갱이를 잡는 반공경찰로 화려한 변신을 하게 된 것이다. 해방 이후에도 나쁜 짓을 얼마나 했다. 정치 모략에는 항상 이 사람이 그 개입했어. 49년 반민특위에 의해 그를 심판할 기회가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53년 후 그를 역사의 법정에 불러세운다. (48년 1월) 서울 중부서 2층 조사실에서 20대 청년 한 명이 혹독한 문초를 받고 있었다. 이름은 임화, 본명 박성근. 그 며칠 전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이 출근길에 교환으로부터 저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는데 임화는 그때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이었다. 당시 수도청 수사과장이던 노덕술은 자신의 수장을 저격한 범인을 직접 문초하고 물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지시한다. 그런데 고문 도중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 고문의 그 돈은 뭐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고문을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피의자가. 그러니까는 이걸 다른 데다 갖다가 묻던지 어떻게 그거 처분했지만은 이제 그게 발견이 안 되실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수사관들이 이제 벼랑간 이제 보고를 하니까 빨리 치워라. 이제 수도청장한테 이제 이렇게 뭐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덕술 씨가 이제 현장에 나와서 치우려 했죠, 그게. 그래서 그럼 빨리 시체를 치워라. 낚시꾼도 이렇게 군약 둘러놓은 게 군데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차 가는 거예요. 차 돌려라.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중지도로 내려가지고는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린데 발로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체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다 그냥 밀어넣어버렸어요. 그렇게 한강 얼음구멍에 사체를 유기한 이들은 마치 범인이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처럼 꾸미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 한강에 수장됐던 이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무부가 노덕술을 전격 구속하자 수도청은 그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후 그가 도주한 것처럼 발표한다. 노덕술, 그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경남 순삭교습소를 마치고 말단 순사로 출발. 해방 당시 지금의 총경에 해당하는 경시직급까지 올랐던 조선인 경찰 8명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소학교 2년중 때 학력에 일본인 상점의 급사 출신인 그가 일제에 중용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 당시에 조선 사람으로 경시라고 하는 건 굉장한 겁니다. 지금 총경제 경감이 이 정도가 아니고 일본 사람 힘 있는 사람도 올라가기 어려운 그 자리에 한국 사람을 갖다가 배치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수완 있는 사람 갖다가 앉혀놓고 격리하고 너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는 한국 독립운동 애국지사라 자청하는 사람들 더 많이 잡아들여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낚시밥이에요. 미끼예요, 이게. 해방 후 발간된 반민자 죄상기는 그가 이런 일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부산 동네경찰서 사법주임이던 노덕술은 1928년 부산 제2상업부에서 비밀 독서회를 조직, 반일 잡지를 내던 애국학생 9명을 색출 검거한다. 사법주임이었던 노덕술은 이 사건이 고등계 사무임에도 직접 나서서 이 모임의 회장인 김규직 등 2명을 잔혹한 고문으로 끝내 사망하게 하는데 젊은 학생들이 그 고문하는데 혀를 다 뺐다고 그럴 정도로 아주 악질적인 고문을 자행한 사람이 노덕술입니다. 노덕술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했던 김규직은 결국 이듬해 2월 20살 나이에 부산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어느덧 8수를 넘긴 그의 노이동수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했다. 그래 이마 동네 아이 이마 난리 벅사가 났죠. 학생들하고 이런데 엄마는 기서 가서 돌팔매질로 다 하고 묘가 있었는데 6.25 나고 8.15 전장이 일어났지게 엄마가 자식도 없는 거죠. 놔두면 뭐 하겠노. 그래 또 매로 없앴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엄중하고 자꾸 조사가 오고 오느냐 엄마가 막 탁채마 없는 걸 해라. 없는 걸 하고 쫓아 보내고 아버지는 화병으로서 3년만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 이마 집안 이마 소라장이 되대요. 같은 조선인 경찰의 고문에 희생된 김규직. 그러나 그 희생의 대가는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96년 뒤늦게 추서된 훈장 하나였다. 그 후 노덕술은 동네서에서 통영서로 소속을 옮기게 되는데 이곳에 와서도 노덕술 그가 한 일은 애국지사들을 색출 고문하는 것이었다. 당시 경남 통영은 일제 개항이 돼 일본인들의 왕래도 잦고 그만큼 일제 경찰의 활동도 활발했던 곳이다. 32년 통영서 사법주임이던 노덕술은 반일단체 ML당원인 김재학을 검거한다. 그는 해방 후 재헌 의원이 되는 통영의 애국지사였다. 노덕술의 고문은 일본인 경찰보다 더 잔혹했다. 하여간 통영에서 우국청들이 잡혀가지고 제일 많이 고문을 한 사람들이 허기비, 노덕술이, 환경부 이런 사람들이 한국 행사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정의들을 갖다 몹시 괴롭혔다는 얘기는 있지만도 들어가면 뭐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뭐 그냥 반좀 죽이버리죠 뭐. 노덕술. 그는 애국지사들을 탄압한 대가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37년 당시 조선인 총독부 직원록을 보면 양주경찰서에 있던 그가 그때 이미 지금의 경정에 해당하는 경부의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스우라 히로로 창시 겸행한 노덕술은 일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고 한다. 노덕술 씨가 그 재주가 있어가지고요. 일본 노래 같은 거 그런 거를 잘합니다. 술 자석을 잘 어울립니다. 그 사람이. 예. 일본 노래를 잘했어요? 예. 그래서 더부터나 더 그 일본 사람들한테 참 인기가 있었지. 화판락은 노덕술과 같은 시기에 반민특위에 체포됐던 인물이다.
이번 국회 민족정기 모임에서 발표한 708인의 명단에서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하다. 망명특위 잡혀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들으셨어요? 틀을 때로 한군에 있었는데 뭐. 같이 계셨어요? 그렇지. 며칠 있었지. 어디서요? 서대문에 있다가 저 마포 행무소에. 그런데 서대문 있을 때 나갔지 아마. 그 사법계에 있었다 이러면 그게야 뭐 다소 뭐 고문도 있었고 뭐 그래서 저 우리가 한 짓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뭐 그만 사법계는요 사건은 많이 터지지요. 그러니 데리고 갈 것 같으면 뭐 사법계는 그거 그거 맹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등계하고 사법계하고 전혀 딴판입니다. 노덕술은 이후 개성경찰서, 경성 종로서를 거쳐 40년대 평남 보안과장에 부임하는데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막바지로 치닫던 그 시절 그는 경의선 열차를 무대로 다시 한번 일제의 충복으로서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는 선봉에 나선 것이다. 이제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대개 이제 서울서 신의주를 거쳐서 중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서 정주에서 신의주. 그간에는 이제 그 독립운동들이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 많이 왕래하니까 왔네. 그걸 이제 색출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노덕술이 그때부터는 그 악명이 높았어요. 조국이 가장 암울했던 시절 동족의 피를 제물로 입신양명을 꾀한 고문경찰 노덕술. 그는 당연히 해방을 맞은 조국에서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 중 하나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이들 친일파들은 일순간 숨을 죽였다. 그리고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민중들의 보복도 잇따랐다. 해방 직후 그들의 화살은 일본인보다 오히려 같은 동족으로서 자신들을 괴롭힌 조선인 경찰 등을 향했다. To the people of Korea,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그것도 잠시 일제가 물러난 이 땅에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반전되고 만다. 나가다는 포고령을 통해 일제하 관리들의 현직 복귀를 천명, 친일파들의 숨통을 열어주는데 민중들 사이에는 친일파 청산에 대한 열망이 높았지만 새로운 땅에 안착해야 하는 그들 이방인들에게 그것은 당면 과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국내 보수 기득권 세력과의 연대가 절실했다. 그리고 미 군정의 하지 중장은 효율적 행정을 기치로 일제하의 관리 경찰들을 여과 없이 등용한다.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적에 우리나라가 30년 동안에 반일 독립투쟁했다는 거 거의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저 이 미개 민족이 힘이 센 일본한테 당해서 꼼짝 못하고 그저 예예 굴복하고 살았다. 그렇게밖에 알았거든요. 실제로. 또 하나 친일 경찰 등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해방 공간에서 횡행했던 좌우익의 테러와 혼란이었다. 38선 이남에 친미 반공 국가를 세우려던 미 군정에게는 무엇보다 치안을 유지하고 좌익을 척결해줄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당시 미 군정은 친일 경찰 등용에 대한 민중들의 정서를 몰랐을까? 사주 구한 사람이 있었고 일제시대부터 말이야 경찰이나 무슨 사람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 경찰도 몇 개 해줄까 거기 비난이 많았죠. 왜 친일 일본은 밑에서 일하던 사람을 다시 쓰냐. 그러나 정부 나라를 운영하자면 그 사람은 없으면 안 돼. 노덕술이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경험이 많고 고등 경찰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절을 해가지고서 한국에 뭐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있었죠. 거기다 새로운 주군을 찾던 친일 경찰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이승만이었다.
오랜 미국 생활로 국내에 정치 기반이 없던 이승만은 보호막이 필요했던 그들의 구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 박사가 돌아와서 정치를 하자고 보니까 이미 뭐 국내 이런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쭉 김구 선생 밑에 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익 영수장에 있고 약간 좌익적인 이 사람들은 여운형 씨 밑에다가 들어가 있고 그 자기 집안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국민주당을 손잡았는데 그러니까 한국민주당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뭐 소위 친일파 민족반 역자를 그냥 다 끌어들여다가 그 정치 집안을 정치 세력을 만든 거지.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미 군정하의 경찰은 이들 친일 경찰들로 채워졌다. 치안의 두 축인 경무부장 조병옥, 수도경찰청장 창택상. 이들은 수사 기술자가 필요하다며 도덕수를 비롯한 일경 출신들을 대거 중용한다. 직업적 친일이 아닌 생계를 위한 친일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경무부장 조병옥의 주장이었다. 이때 조병옥에 맞서 친일 경찰의 등용을 반대했던 이는 경무부 수사국장 최능진이었다. 네. 새로운 경찰, 깨끗한 경찰, 또 일제시대에 흠이 없는 경찰로서 새로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인재가 모자라면 새로 인재를 못 자. 경험이 필요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양심이 필요 있고 민족 정기가 필요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항상 강조하는 얘기죠. 독립운동가 출신의 최능진은 국립경찰이 친일경찰의 피난처가 됐다며 조병옥과 맞선다. 그러자 46년 12월 조병옥은 그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최능진은 끝내 자리에서 물러나고 만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병옥하고 맞질 않았어요. 그 맞지 않은 가장 근본 이유는 조병옥은 완전히 정치경찰 행정을 했거든. 최능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둘 사이가 나빴다는 거는 그 세간의 완전히 돈 얘기죠. 경무부도 그렇고 수도청도 그렇고 전부 당시의 간부들은 친일 경찰 일색이요. 실제로 46년 11월 미 군정하에서의 경찰 간부의 비율을 보면 관구장의 63%, 총경의 83% 등 경사 이상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으로 그들이 다시 무대 전면으로 부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경찰이 설 자리는 추호도 없었다. 전봉덕, 노덕술, 최연 등 일본 제국주의의 협력, 경시까지 올랐던 이들이 다시 경찰 조직의 수뇌부로 부상하게 된다. 당시 이들을 미 군정과 경찰 수뇌부에 천거한 이는 친일 경찰의 대부로 불렸던 최연으로 알려져 있다. 47년 발간된 수도경찰 발달사를 보면 창택상 수도청장 휘하에 서울시내 10개 경찰서장 자리를 모두 일제경찰 출신들이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일제 고문경찰로 악명을 떨쳤던 도덕술도 등용된다. 명분은 좌익을 척결할 수사진의 강화였다. 당시 경찰은 그의 등용을 놓고 활용점정의 격이라며 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수도청 수사과장으로 옷을 바꿔 입은 일제 고문경찰 노덕술은 반공경찰로 또다시 맹유를 떨치며 46년 전평주도의 철도 파업을 진두 진압한다. 이때 창택상이 한 말은 그의 중용 배경을 짐작해야 한다. 노덕술 씨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창택상 씨가 그때 말 타고 그냥 청장에 오더니 수도청장이야. 그러던 마다 노덕술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뭐 하는 거냐 왜? 당신 며칠이나 됐다고? 그 식으로 해야 하나 그 식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며칠이나? 일제시대에 네가 하는 그 사람들 잡아 취조하던 게 며칠이나 됐는데 그걸 못하고 이 사람들 왜 그 식으로 해? 그 식으로 다뤄라 이거야. 빨개 공산당은 그 식으로 좀 다뤄서 밝혀내라. 그대로 손가락으로 치저더라고. 47년 트루먼 대통령 특사로 왔던 웨드마이어의 보고서는 당시 민심을 말해준다. 친일 경찰의 등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명목이 반공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 살려준 거지. 예,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라. 살려주는데 명목은 이 사람들이 있어 공산당을 잡는다. 이게 그 반공의 명목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지. 48년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가 결성되면서 노덕술 등 친일 경찰들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반민법은 독립운동자 가족을 설상한 일제 경찰에게는 최고 사형을, 악질적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형벌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내 고문치사 사건 이후 잠적했던 노덕술이 체포된다. 반민특위 특경대 부대장으로 직접 검거에 나섰던 이병창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노덕술을 검거한 곳은 장충동의 한 주택가. 49년 1월 25일 아침의 일이었다고 한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8시 새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1월 25일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배우 세력이 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자서 잡아준다. 그네들이 잡아준다 올라가서 우리를 막으려고 그랬거든. 그게 반민특위에서 와서 물러다 버렸어요. 당시 고문치사 사건의 주모자로 수배 중이던 노덕술은 어처구니 없게도 현직 경찰들의 호의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봉투에 집차 같은 게 서 있었습니까? 집차 하나. 집차 하나. 어느 소속인지는 아세요? 수도청. 수도청. 수도청 수장 현직 형사들이 그 집차 안에 있었다고요? 고문치사 사건으로 도주 중이던 노덕술은 놀랍게도 권총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우리가 거기 권총을 먼저 빼갔어요. 무장해제를 먼저 했군요. 네. 그래 그 권총을 내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붙들려가지고 수갑을 안 채고 그대로 묶여서 왔어요. 다른 저항 같은 건 없었나요? 저항 없어요. 달려만은 없어요. 노덕술의 검거. 그것은 자신의 친위 조직인 친일 세력들을 잡아들이던 반민특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승만의 심경을 더욱 불편하게 했다.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되레 노덕술을 체포한 조사관과 지휘자를 체포, 의법 처리하라는 지시까지 내린다. 그런데 노덕술이 검거된 그 무렵 그가 주도한 또 다른 경악할 만한 사건이 터져나온다. 위기에 몰린 친일 세력과 친일 경찰들이 주동이 돼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시켜 반민특위 간부들을 암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일제의 대표적인 고문 경찰이자 해방 이후 각종 정치 공작을 주도했던 노덕술의 공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판장 서순양, 검찰관 서성달. 그러나 공판장에 선 그는 노련한 수사관답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노덕술에 이어 사찰과장 최은하마저 반민특위에 체포되자 경찰은 특경대 해체를 요구하며 집단 사표로 맞선다. 반민특위가 전부 이제 그 일제 그 경찰 간부들을 잡아들이니까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그 파업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걸 유도한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쓰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그 애들하니까 경무계 애들하니까 전부 이제 그 회의실에서 전부 다 용지를 내주고 이제 그 공식이 이렇게 있어요. 무슨 차이로 인해서 뭐 이 사직건대는 저 내용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무슨 공식 저거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시경국장 김태선, 친일 경찰 출신의 윤기병은 49년 6월 6일 새벽 내무차관 장경근과 이승만의 승인을 얻어 반민특위를 무력으로 습격한다. 긴급명령이라 가지고서는 이제 왔는데 지금 반민특위 깃발을 달고 다니는 차는 무조건 정찰을 시켜서 안 쓰면 실탄 사격해서라도 정찰시켜라. 그러니까 그 이제 승무원을 전부 이제 서로 잡아들이는데 일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 어리벙벙해요. 그때 저희 반민특위라면은 뭐 대단했습니다. 뭐 그냥 그 반민특위 이렇게 깃발을만 달면은
참 뭐 우리야 저거 아니면 그냥 그때 해당되는 사람들은 참 그냥 자지러질 정도로 다 이렇게 위세가 당당하고 뭐 그랬죠. 그런데 발행한 일조 일속에 이제 그게 그냥 뒤집혀버린 거 이제 쿠데타가 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선. 헌법기관인 반민특위가 경찰 조직에 의해 무장 해제당한 어처구니없는 이 사건은 이승만의 지시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친일파를 청산할 수 있었던 단 한 번의 기회는 이렇게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포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노덕술도 6월 23일 만성기관지염을 이유로 보석으로 출감하고 얼마 후 공소기각으로 처리된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그는 이렇게 비켜간 것이다. 노덕술이 출감한 지 3일째인 49년 6월 26일 이번엔 민족 지도자로 추앙받던 백범 김구가 안도위의 총에 운명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당시 안도위의 단독 범행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그런데 지난 92년 안도위가 43년 만에 입을 열면서 또 한 번 세상은 경악한다. 과연 그 배후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을까? 장책상 씨, 최운하 씨, 노덕술이 또 그다음에 누구 하나 있는데 최운하. 네. 최운하, 장택사의 노덕술이, 김창훈. 다간 이 정보원들은요 말을 안 하고 눈으로 말한다. 피자다. 그거의 진수인데 눈으로 몇 번 말해보게 되면 이 사람도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 다 알게 돼 있게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도희는 헌병대로 인계돼 융숭한 대접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시 헌병사령관으로 수사를 맡았던 전봉덕, 그 또한 일제 때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 경시까지 올랐던 최고의 엘리트 친일 경찰이었다. 그날 바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헌병 부사령관을 사령관을 올리고 장훈실을 그 헌병사령관 직위해지시켰다고. 그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 아니고요. 왜 지금 저거 대한민국에서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분이 지금 암살당했는데 그 사람을 조사해야 될 헌병사령부 직제 사령관으로 있는 중국에서 독립운동한 사람을 해임시키고 친일파 어떻게 전봉덕 씨 같은 사람을 사령관에 했는가 하니까 전봉덕 씨가 역시 암살에 관계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직위 자체나 뭐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 뭐 내가 그 공작 책임자도 이제 혼난 사람 부사령관이면서 그 공작 책임자. 아주 극비로했어요. 극비로. 나 혼난 사람들 있는 사람들도 땅바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미국으로 이민 간 것으로 알려졌던 전봉덕은 92년 입국, 김구 암살의 배우설이 나오자 급히 재출국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LA로 출장을 일부러 간 겁니다. 가서 아주 상당한 얘기를 들을까 싶어서 갔는데 자기는 형무소 소장 비슷한 위치에서 헌병사령관으로서 그 사람이 신병을 우리 사령부에 인계해 놨다가 보호하다가 조사받는 데까지 자기는 관리해 준 것밖에 없다.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얘기인데 왜 특별한 대접을 했느냐 뭐 이런까지 모르는데 자기는 그런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후 법조계의 명망가로 변신했던 그의 인물 자료에는 40년대 일제하에서 경찰을 지낸 흔적만 유독 빠져있다. (52년) 이승만과 그의 친위대였던 친일 세력들은 전쟁의 보화 속에서도 정권 연장을 위한 가공할 사건들을 획책한다. 당시 국회는 임시시도 부산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재선을 앞둔 이승만은 국회 내에서 장면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자 간접선거로는 재선에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이런 대통령 어떻게 모시고 사냐. 또 뭐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 그 양반 민주주의 어쩌고 하지만 사실은 독재했다. 근데 이게 또 자꾸 이제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 안에서는 이제 자목사 지지한다는 세력이 자꾸만 들어가는 게.
위기를 느낀 이승만은 특무대장 김창룡 등을 앞세워 부산 범일동 기지창고가 습격당하는 게릴라 침투 사건을 조작해낸다.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의 전초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국제구락부에서 있었던 반정부 집회 현장을 테러 집단을 시켜 덮치게 한 후 야당 인사들을 줄줄이 연행했다. 이들은 이미 좌익과의 연루 혐의를 조사한다며 국회의원들이 탄 출근 버스를 통째로 헌병사령부로 끌고 가기도 했다. 내가 출근하려고 내려가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하면 장 박사를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탄 거 곧버스야 바로. 안에 보니까 나 봤어요. 안에 누가 탔냐고 보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이거든. 이승만의 재집권을 위해 조작된 이 사건은 김창룡, 원영덕, 노덕술 등 일제 헌병 출신과 일경 출신들이 벌인 정치 공작의 종합판을 보는 듯했다. 이승만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협박,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킴으로써 52년 8월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내가 할 수만 있었으면 이 부산 정치파동의 불똥은 당시 장면 총리의 비서실장인 선호정원에게까지 미친다. 천하의 반공검사를 빨갱이로 모는 국제공산당 사건의 음모를 피해 일본으로 망명했던 그는 4.19 후인 60년 9월에야 귀국하게 되는데 귀국 직후 뜻밖의 노덕술이 선호정원을 찾아왔다고 한다. 이때 노덕술의 나이는 61세. 당신이 내 집에 웬일이요? 초라한 행색에 약간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타난 그는 보자기를 풀어 주섬주섬 서류 뭉치를 꺼내놓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시 정치공작 세력들이 작성한 국제공산당 사건 관련 문건이었다. 홍택기가 꾸민 것입니다. 그때 그 조작할 때는 이력을 했을 겁니다. 안 했겠어요? 부산 거기에 또 그만한 책임자리 잘 있다 하면 부산서 이루어진 일인데 헌병대 안에서 또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 안 했겠어요? 근데 그 사이 마치 그건 제쳐놓고 이거 홍택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니까 그놈을 잡아 없애는 것이 선 선생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맞겠어요? 그런데 뜻밖의 반응에 노덕술은 몹시 당황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온 것만 해도 이게 천우신조인데 누굴 지금 죽이고 어쩌고 한단 말이야. 이것도 하나의 인연이니까 그러지 말고 홍택기 씨 만나면은 우리 손잡고 같이 일하자고 얘기하라고. 나 그런 생각 조금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어제 땀을 쫙 흘려요 그 자리에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왜 저 사람 저거 땀을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뜻밖의 아마 아마 답변을 들은 모양이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는지. 일제의 고문 경찰로 독재 정권의 친위대로 권력을 쫓았던 노덕술. 그는 서울 15CID 대장으로 있던 55년 독직 사건으로 구속, 헌병 중령으로 군복을 벗었다고 하는데 이후 그의 행적은 세간에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그가 태어난 울산시 장생포. 이곳엔 아직도 노덕술을 아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가 태어났다는 생가에는 친척벌들은 이가 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생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래 여기라 그래. 여기에요?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여기서 말씀 듣더라 보이 말이야. 애는 때 나갔다 거거든. 예. 나가서 경찰 부청장은 있었는가? 아버지가 참 하는 말이 이라더라 삼촌요. 수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 자꾸 이렇게 계급이 올라갔다 해. 저 사람이 별로 어떻다 하고 하면 얼굴만 봐도 알고 그만큼 수사에는 잘하더란다. 이 집의 안주인은 친정아버지가 좋은 집안이라고 서두르는 바람에 시집을 오게 됐다고 한다. 보신 기억 납니까 얼굴을?
아니요, 못 봤습니다. 만나본 적 없으시고. 근데 그때 국회의원 나온다고 우리 큰 집에 자외 장시포 살았는데 국회의원 나왔는데 왔었는데 보니까 돌아앉아가 이래 있는데 키도 좀 자그만 해비고 얼굴이 여기 이매가 막 홀랑 민다고같이 찍더라고. 난 뒷모습 받고 못 봤다. 노덕술의 생가는 큰 인물이 난 터로 알려졌다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국회의원 출마까지 했다는 사실이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그는 4.19 직후에 있었던 60년 7.29 선거에 울산 을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덕술은 총 1744표를 얻어 8명 후보 중 6등으로 낙선했다. 때는 마침 4.19 직후 그는 과거 전력 때문에 고향에서조차 표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 너무 일찍 이제 총각 때만 나와가지고 전혀 뭐 장생부리 자기네들은 그 참 뭐 삼촌도 많았고 뭐 오촌 이런 다창한 집안이 많았는데 근데 전혀 발걸음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해방되고 결국 이제 6.25 나오고 그래가 아마 이제 출마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가 한번 왔다가 와가 결국 저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래가 나중에 투표하고 뭐 결과가 좋을까지 뭐 인사도 쉽게 안 가고 그런 생애 마지막까지 권력을 향한 야심을 접지 않았던 노덕술은 결국 68년 4월 1일 서울대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거주했던 궁정동 집은 지금의 청와대 앞 무궁화 동산 자리인데 바로 만주군 장교 출신으로 독재 권력을 누렸던 박정희가 시해된 11.6 사태 궁정동 안가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어떠했는가? 일제가 중국 땅을 공략하면서 중국에서도 일본에 협력하는 무리들이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은 만주국의 푸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난징 괴뢰 정부의 주석 왕징웨이였다. 원래 왕징웨이는 장제스의 국민정부에서 추앙받는 인물이었으나 이후 변절 40년 추종자들을 이끌고 난징의 괴뢰 정부를 세운다. 당시 일본에서는 그를 초청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이 두 개의 괴뢰 정부를 원상으로 수많은 한관들이 양산되는데 중국에서의 한관은 단순한 친일이 아니라 일제히 적극 협력한 반역자, 이른바 매국노들을 가리킨다. 投敌的官僚可能我统计了一下有40多万，军队有300多万，加上伪警察之类的，加起来总数在400万。他们这些人投敌之后呢，实际上是这个狐假虎威啊，这个为虎作伥，他就做了很多欺负中国人民的事，欺负同胞的事情。你比方说，协助这个日本军队维持治安，他所谓的维持治安就是像镇压人民、镇压中国人。 对中国人和中国军队进行扫荡，进行扫荡，进行残杀。所以这个如果说没有汉奸的这个协助，日本人侵略中国，他不可能取得那么大的成功。而且这个日本侵略中国的时间啊，就是被中国人打败的时间不可能延续那么长，啊，他在中国的侵略不可能延续那么长。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나자 중국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 그들도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국공 내전을 치르면서 좌우 대립의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 직후 일제히 협력했던 민족 반역자 한간을 처단하는 일만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정부의 한간 처리는 그들의 점령지에서 법이 규정한 기준과 사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민족을 배반한 한간들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중형이 선고됐다. 所以这个肃清汉奸的工作呢，是在2个系统进行的，就是共产党呢领导了解放区这个，或者说在战争结束以后，由共产党占领了军队这个地区的这个汉奸审判啊，这个应该说搞得是相当严厉的啊，但是呢，汪政府这个成员的审判呢，主要是在国民党统治区进行的，也就是说是由国民党的这个政府系统的司法机构呢，来对这些汉奸呢进行司法审判。当然有少量的一些人是通过军事法庭处决掉的。 광진웨이는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인 44년 사망, 한간 재판을 피해갈 수 있었으나 난징 정부의 저우포아이 등 중요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정으로 끌려나왔다. 저우포하이는 행정원 부원장을 지낸 왕징웨이 정부의 거물이었다. 그의 재판이 있던 날 수도 고등법원 앞은 민족 반역자에 대한 심판을 지켜보려는 민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4천여 장의 방청권이 바닥이 났다고 하니 당시 이 재판에 대한 민중들의 관심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한간 재판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다름 아닌 민족 교육의 장이었다. 중국에서의 한간 재판은 3년 동안이나 계속되는데 국민당 점령지에서의 처리 건수만 4만 5천 건, 형이 확정된 수가 15,000건에 달했고 사형 집행도 350건이 넘었다. 일제에 협력하고 권세를 누렸던 인물들은 국가와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됐다. 베이징에서 만난 위펑 자매. 그들도 한간의 총에 아버지를 잃었다고 한다. 당시 샹하이 명문 여중에 재학 중이던 자매는 학교에서 비보를 전해 듣는다. 아버지 위화스는 고등법원 재판장이었는데 왕징웨이 정부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던 터였다. 一回家首先第一个看的就是地下一滩血，我就知道不好了，跑到楼上去叫娘啊娘啊，出什么事了？ 我娘那时候已经都人非常的弱虚弱，这样的惊吓，娘说话都很轻很轻，就说了一句：“你们没有爸爸了。”第一句话，我永远记住。接下来边就说：“你们要听妈妈话，特别要听爸爸的话。事情还刚刚开始，连着对着5枪。” 所以当时是血流满地的。 당시 샹하이에서는 항일지사 암살과 감시 등의 목적으로 왕징웨이 정부의 비밀 조직 특무공작대 76호가 암약하고 있었다. 범인은 바로 이 특공대 두목인 암살왕으로 불렸던 띵무어춘이었다. 暗杀我父亲的主要的一个罪犯叫丁默村，他是头子，他我知道。 他派了2个人去做这个事情，一个叫夏仲明，这是直接的枪手。他呢，当时呢，是他呢也留学日本的，他也曾经策划和如何来陷害玉华。这个具体的执行的有一个人呢，是叫黎世宝。策划的有2个人，一个是枪手，一个策划就是望风的。 夏仲明也判了死刑，其他的有一个判6年的，还有一个大概是判了4年。从个人的角度，您认为现在能不能原谅他们？能不能？不能原谅，永远不能原谅他们的罪行。就是不可原谅。不可原谅。绝对不可原谅。绝对不能原谅。但是从我那个同代的人，我的同学、我的朋友，知道我们家这个事情，他们一个共同的一个感觉，就说什么呢？就说汉奸没有好下场，这是。 一个定论，这是一个真理，这是人人都应该懂得的最起码的做人的道理。汉奸是不会有好下场的，这个在我们中国历史上，我觉得是这样的。
동북지방에서는 주로 이 지역을 점령한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의해 한간에 대한 대대적인 처단이 이루어졌다. 만주는 30년대 동북 항일연군이 활동하던 무대로 중국 공산당의 항일투쟁의 근거지가 됐던 곳이었다. 공산당은 국민당의 한간 처리 조례에 더해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한간을 처리했다. 이들의 한간 처리는 국민당에 비해 엄격했고 일관됐다. 特别是那些为日本死心塌地服务，并且对国家和老百姓犯下了滔天罪行的人，不进行镇压，不诛与平民愤。他们在日本统治时期曾经作威作福，抗战胜利了。 不应该让他们享受，应该让他们看到人民的力量，看到国家的力量。 잠깐만요. 하나 동시에 당기는 거예요. 자, 친일파 청산을 제때 하지 못한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그 역사적 멍에에서 오늘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동안 정춘수, 박정희, 박흥식 등 친일 행적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인물들의 동상이 철거됐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국가 차원의 단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독일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파리에 입성한 드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나치 협력자에 대한 처단이었다. 프랑스인들은 잘못된 역사의 단죄를 통해서만이 그들이 열망하는 전후 프랑스 사회의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국에서의 한간 처벌은 민중들이 국가 지도자의 정통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작용할 만큼 중대사였다. 장제스의 국민정부가 마오쩌둥에 밀려 대만까지 퇴각하게 된 것도 국공내전 말기에 들어 한간 처벌에 엄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일견 작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반민족 행위자 명단 발표를 놓고도 일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친일파를 우리가 그냥 두어두고 그 사람들의 그 매국 행위를 이제껏 그 평가도 안 하고 그 사람들 처벌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고는 우리 민족의 자존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요 다음에 다시 우리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누구로 독립운동을 하고 누구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대에 영합했고 권력을 쫓았던 이들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잘못된 역사와의 단절을 위해서 친일파, 그들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아직 유효하다.